자본주의 TV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지난주 나온 경제 지표와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번 주 시장 뷰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그림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띄었는데요. 짧고 가벼운 조정을 거친 후에 지난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온 경제 지표, 또 상당히 완화된 인플레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장으로 진입할 듯이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별로 지난 한 주 성과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좀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보면서 상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섹터별로 지난 한 6개월, 지난 반기 정도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IT가 가장 많이 올랐죠. 42%, 커뮤니케이션이 33%, 또 소비순환재가 약 한 2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순환재는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소비 지출이 연동되는 그런 내구재, 임의 소비재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유틸리티 부분은 마이너스 4.6%, 에너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역성장했고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섹터 이런 부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쏠림 상승이 지속될지 아니면 부진했던 섹터가 좀 더 약진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장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껏 좋은 섹터군의 비중을 좀 두면서 새로운 수익군을 찾아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소한 금리 인하에 다다랐거나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지금 100bp가 넘는데 상당히 그 절반 이하로 상당히 격차가 축소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대형 기술주의 반기 성과를 한번 보면 엔비디아가 주도했죠. 179% 상승했고요. 빅테크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FNG에서는 한 73%, 또 기술주 100개 정도로 구성된 QQQ는 36%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 전체가 32%, S&P 16%, 다우가 4% 정도 상승했는데 비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인 경우에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캐시플로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성장 혁신에 재투자가 가능한 이런 규모가 있는 빅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들의 실적을 훼손할 만한 이런 악재가 없는 한 하반기에도 포트 안정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빅테크 중심으로 비중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빅테크주나 AI 반도체, 로봇주가 상반기에 눈에 띄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4, 5년 이후를 멀리 보면서 혁신 분야를 나름 선정해서 관심을 갖고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하면 양자 컴퓨팅에는 아이온큐 상반기 292% 상승했고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조비 에비에이션 197%, 릴리움이 33%, 또 항암 바이오주에는 TG 테라퓨릭스가 103%, 또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주의 리사이클 홀딩스가 있습니다.
17.6%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6월 27일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1.7% 증가했고요. 컨퍼런스 보드 6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 109.7, 전월 102.5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5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76만 3천 채로 전월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신뢰지수 기준점이 100인데 109가 나왔으니까 소비자가 경제나 소비 여력에 대해서 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나서 당일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꽤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65%, S&P가 약 1.1%, 다우가 0.63% 상승했고요. 금리도 소폭 상승했는데 미국채 10년물은 4bp, 2년물은 2bp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장기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름 견조하다 이런 생각에서 오른 것 같고, 단기물 같은 경우는 긴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6월 28일에는 E12 연례 포럼에 미국, EU, 일본, 영국 통화당국자들이 참석해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근원 인플레를 염려하면서 긴축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일본의 우에다 가조 총재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를 주목하면서 일본은 근원 인플레를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하면서 통화정책을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영국 베일리 총재 같은 경우도 50bp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앞으로도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유럽 통화당국은 긴축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긴축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정시는 좀 상방을 가는데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폭이 좀 더 확대되었고, BOJ 같은 경우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니 엔화 약세가 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지수는 소폭 강세였는데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최고점에서 약세 추세로 좀 진행되다가 지난 4월에 거의 달러 지수 101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침체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5월부터 이렇게 달러 지수가 상승해서 지금은 102에서 103 이렇게 그 레인지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원화 환율도 다시 1200원대로 왔다가 다시 1300원대로 갔습니다만, 침체 이슈가 조금 우려감이 좀 저하되면서 원화 환율도 좀 내려올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29일 목요일에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2%로 발표되었습니다. 잠정치가 1.3%였고 예상치가 1.3%였는데 이를 상회했습니다. 또 그 내에 세부 항목을 보니까 소비 지출이 4.2%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에 1.6% 상승했는데 소비 지출 중에서 내구재 지출 같은 경우는 16.3%나 증가했고요.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9천 명으로서 전주 26만보다는 줄었습니다.
역시 고용시장이 견조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4주간 평균은 25만 7천 명으로서 전주 25만 6천 명에 이어서 조금씩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이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인플레 고착화, 긴축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었고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우가 0.8%, S&P가 0.45%,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급등하였고 달러 지수가 강세로 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엔화는 급락했고요. 그래서 이날 10년물 금리를 보면 12pp 정도 이렇게 급등해 버렸습니다. 또 단기물 2년물 같은 경우는 15bp 상승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장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우려한 만큼 나쁘지 않겠다는 이런 전망에서 나왔고, 단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예상에서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채,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채 가격은 거의 전저점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같은 경우 조금 분할해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시장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GDP, 1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주간 실업보험이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재해석할 여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지난 후행적 데이터입니다. 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주간 단위로는 내렸지만은 4주간 평균으로는 계속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든다면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겠다 이런 우려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에는 미국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또 뿐만 아니라 일반 PCE도 발표되었는데요.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전월에 비해서 0.3% 상승했고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6% 상승했습니다. 모두 지난달 결과치보다는 인플레가 완화되었다는 결과치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대 향후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3%, 전월에 4.2%였는데 상당히 개선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PCE나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좀 더 진전된 것으로 나오면서 개장 전 선물 시장에서부터 상승 모드를 보였고요. 개장 후에는 다우가 0.8%, 나스닥이 1.4%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장단기 약 한 2 내지 한 6bp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완화된 또 개선된 인플레 데이터에 반응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과 금리 채권 시장 모두 전날 발표된 GDP 성장률이나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으로부터 이렇게 견조한 경기 흐름을 기대한 상태에서 인플레마저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또 긴축의 우려 정도를 좀 낮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시에 달러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약세가 되었고요. 달러당 엔화 환율도 소폭 내린데, 즉 엔화 약세에서 엔화가 조금 강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죠. 여전히 달러당, 그렇지만은 여전히 달러당 144엔 정도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45엔을 넘어서면 시장에 개입하는 기준점으로 이렇게 삼고 있으니까 거의 그 부근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해서 69불대에서 70불대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달러 지수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달러 지수는 달러 대비해서 6개 통화를 이렇게 믹스해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달러의 전체적인 강세 약세를 판단하는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6개 통화는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시 유로하고요, 엔화, 또 파운드화, 또 호주, 캐나다, 스위스 프랑, 뭐 이렇게 6개 통화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6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3.2, 전월 54.5보다도 하회했습니다. 6개월 최저점 까지 거의 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점 50을 초과하면 확장세,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비제조업 내에서 서비스 활동은 지금 52.8로 6개월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 활동이 부진한데, 이 서비스 활동은 소비 지출에 의해서 이렇게 부양받는다고 봐야 되죠. 결국은 소비 지출도 부진하다. 결국은 생산, 산업 활동 부분, 소비 활동 부분 다 이렇게 부진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GDP의 거의 58%, 고용의 48%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업종입니다. 또 6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9가 나와서 위축 국면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 PMI가 나온 후에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되면서 달러당 한 7.23에서 7.26 위안으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위안화가 평가절하, 환율은 상승했는데 위안화는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부진한 경제 이런 탓도 있지만은 달러화해 또 금리 격차가 커질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 이외에 몇 가지 보완적으로 지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추정 모델 GDP 나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6월 30일 현재 보면 2분기 GDP도 성장률이 2.2% 이렇게 매우 좋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대로라면 1분기 2%보다 더 좋은 결과죠. 이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면서 추정치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면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긴축이 계속된다는 이런 우려감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정치는 이렇게 수시로 여러 변수나 기본 소스 값이 바뀝니다. 또 실제 GDP 산출 소스와 완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정치에 너무 이렇게 확신해 가지고 포트 자산을 안정성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우캐스트 모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있습니다. 6월 인플레이션 추정치를 보면 CPI가 3.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5월 CPI가 4.0%였는데요. 큰 폭으로 진정된 수치입니다. 에너지와 식품비를 제외한 근원 CPI가 5.1% 증가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치가 7월 12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6월이 사실 작년 6월 인플레이션은 9.1%로 최고로 높았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저 효과가 확실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 6월에 참고로 WTI 같은 경우는 110불대였고, 또 식료품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매 가격도 보면 작년 6월쯤에 전쟁하고 또 가뭄, 이상기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당 거의 10불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6불대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헤드라인, 종합 이런 CPI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는 CPI가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관심이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중앙은행도 계속 페드에서도 계속 이 근원 CPI, 근원 PC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GDP를 비롯해서 경기 지표가 10년물은 약 한 13bp 이렇게 상승했고, 그래서 지금 한 3.84% 이렇게 정도 되고요. 2년물은 긴축 발언이 계속 나오고 경제 지표를 이렇게 반영하면서 한 주 동안 약 18%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9%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제조업 PMI, 또 실업률, 또 기타 고용 지표들이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미국채 10년물도 당분간 3.6, 제 추정치로는 3.95 정도 이렇게 또 더 넓게는 4%그 렌지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물도 4.8%를 지지선으로 해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5.3%대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FOMC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7월 FOMC에서 0.25% 이렇게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금리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CME 페드와치 페드 금리 선물 베팅을 보면 7월 26일 FOMC 25bp 인상 확률을 86%로 이렇게 상향시켰습니다. 지난주 71.9%였는데요. 아마 확연히 좋아진 GDP 성장률이라든지 유럽에서 파월 의장의 긴축 의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상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통화들인데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평가 절하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한 1년 동안 이렇게 추세를 그려봤습니다. 위안화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위안화가 8.25% 절하되었습니다. 환율이 8.25% 올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이 엔화입니다. 엔화가 6.71% 추락을 했습니다. 또 원화는 뭐 다소 그에 비하면 다소 적게 떨어졌는데 1.34%, 바꾸어 말하면 환율이 약 한 1.34% 이렇게 1년 전에 비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4.47% 오히려 절상되었는데요. 유럽의 물가지수가 미국보다 좀 더 높아서 더 매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중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글로벌 긴축과 달리 통화 완화책을 쓰고 있는 점, 아마 이런 부분도 통화 환율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면요. 7월 3일 23시에 ISM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또 화요일에는 한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호주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7월 5일에는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또 7월 6일에는 FOMC 6월 회의록이 공개되고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ISM 6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고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나옵니다. 또 7월 7일에는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실업률, 고용 지수, 임금 등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이번 주에도 고용 관련 또 PMI 관련 중요한 지표가 나와서 변동성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뷰를 좀 정리하면 7월 12일 발표될 6월 물가지수의 어떤 완화 기대감이 크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물가지수 최고점에서 기저효과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반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주 발표된 GDP라든지 소비자 신뢰지수, 또 내구재와 주택시장 이런 경제지표가 견조함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계속 그 기대감을 이어갈 것으로, 즉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호전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실업보험 청구권이라든지 실업률, 일자리 이런 지표 등 고용 지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 시장에도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7월 초부터 이제 기업들 분기 실적이 발표되죠. 특히 이제 시장 지표를 좋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 경기 업종 실적이 나오면 아마 시장이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하는데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소비재 기업들 이런 실적을 발표할 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경기 지표 호조에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 장기화가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 호조와 고금리 장기화 긴축 우려가 굉장히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각각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반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엔화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난해 그 연말에는 방어 수단을 미국채 투매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외화 유출 달러 엔화 방어를 위해서는 이제 외화 자산 청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외화 자산을 그런 경우는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되었을 때 가는 부분이라 우선은 일본 정부가 또 중앙은행이 어떻게 엔화 약세에 대해서 대응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 고용과 소비 이런 경기의 견조함과 통역 긴축의 이슈가 번갈아 가면서 또 이슈가 이렇게 역전되면서 특히 국채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채 매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할해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는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엔화 자산을 좀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화 자산이라면 우리가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인데요. 일본 주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주식들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론 디바이스라든지 신해철 화학이라든지 야스카와 전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또 미국채 장기물 ETF 추가 편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분할로 이렇게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빅테크 반도체 또 2차 전지 텐베거 중심으로 이렇게 홀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